누가 누굴 필요로 해?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 이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올라왔습니다. 관객석 곳곳에는 그래미 꺼져라는 더욱 직접적인 메시지도 보였습니다. 8월 1일과 2일 BTS 월드 투어 아리랑 공연에 모인 관객은 모두 15만 7천여 명. 불과 2주 전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던 경기장을 이번에는 BTS가 자신들의 이름만으로 다시 채운 겁니다. 하지만 이날 팬들이 환호한 것은 공연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전 BTS는 오랫동안 바라봤던 그래미에 자신들의 음악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팬들은 곡 에일리언스를 세계 아이튠즈 1위에 올렸고 공연장에서는 플래카드로 응답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태극 문양과 강강술래가 펼쳐졌고 15만 명이 넘는 관객은 한국어로 아리랑을 함께 불렀습니다. 공연장 밖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팬들의 소비가 호텔과 식당, 교통과 관광으로 번지자 영국 가디언은 BTS가 뉴욕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월드컵과 맞먹거나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래미의 후보가 될 기회는 스스로 내려놓았지만 BTS는 같은 순간 미국 최대 도시의 지갑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반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미가 BTS에게 새로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정작 BTS가 그 자리에서 돌아선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왜 가장 가까워진 순간 그토록 원했던 그래미를 스스로 거부한 걸까요? 저는 에단 로스입니다. 뉴욕에서 음악 시상식과 세계 음반 시장을 분석해 온 데이터 저널리스트죠. 마침 그래미의 새 부문 신설을 취재하던 중이라 BTS의 발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불출품 선언 사흘 뒤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두 차례의 단독 공연에는 모두 15만 7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관객석에는 누가 누굴 필요로 해? 그래미 꺼져 같은 문구를 든 팬들도 보였습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이미 세계적인 영향력을 증명한 팀과 팬덤이 더는 그래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반복된 수상 실패에 대한 감정적인 반발이거나 그래미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게시물 원문을 다시 읽자 제 해석과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수상 실패도, 차별도, 보복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미를 직접 비난하거나 규정 변경을 요구하는 문장도 없었죠. 음악이 지역과 언어로 나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리고 사랑받기를 바란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 발표가 절차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래미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된 작품만 후보 심사와 투표 대상으로 다룹니다. 당시 온라인 제출 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BTS가 이미 모든 절차에서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열려있는 제출 기간을 앞에 두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먼저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마감 전까지 결정을 바꿀 가능성을 절차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7멤버가 같은 취지의 입장을 공개한 이상 이를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나 즉흥적인 반응으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먼저 이들의 조용한 문장에 분노와 보복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구나 발표 시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레코딩 아카데미는 아시아 대중음악을 위한 새로운 부문을 만들었다고 발표한 참이었습니다.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만들었다는 자리를 가장 유력한 주인공으로 거론될 팀이 먼저 거부한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그래미를 받지 못한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진 경쟁의 방식이었을까요? 새로 신설된 부문의 정식 명칭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였습니다. 처음 이 이름을 접했을 때는 K-팝이 그만큼 커졌으니 그래미도 마침내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준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기회가 하나 늘어난 셈이니 반길이라고 생각했죠. 아카데미 회장의 설명도 그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음악산업 관계자들이 새로운 장르를 기릴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왔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K-팝과 만다린 팝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음악이 세계 음악 산업에서 지속적이고 뚜렷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공식 자격 조건에는 아시아 시장에서 기원했거나 널리 인정되는 현대 대중음악을 대상으로 한다고 적혀 있었고 K-팝과 J-팝, 중국의 C팝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가수의 민족이나 국적보다 음악 스타일이 기준이라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첫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르 하나가 생겼을 뿐이라는 인상이었죠. 목록을 마저 살피니 이번에 함께 신설된 다른 부문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베스트 라틴 송이었습니다. 자격 조건을 살펴보니 이 부문 역시 가사의 51% 이상이 스페인어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역을 기준으로 삼은 신설 부문이 이번 한 번의 사례만은 아니었고 언어 조건을 명시한 것도 아시안 팝 부문만의 특징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세 번째 읽었을 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단어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아시아 언어였습니다. 음악의 스타일을 평가한다는 부문에 언어가 자격 조건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아시아 언어를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완전히 영어로 된 곡은 이 부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적절한 부문에는 얼마든지 출품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지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판단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스타일이 기준이라는 설명과 언어를 명시한 조건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스타일만 기준이라면 언어 조건이 굳이 따로 붙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이 조건을 다른 각도에서도 생각해봤습니다. 언어 조건이 오히려 아시아 언어로 만든 음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일 수도 있었습니다. 언어 조건 자체가 아시안 팝에만 적용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언어 조건의 존재보다 서로 다른 아시아 음악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는 방식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른 기존 부문들의 자격 조건도 함께 떠올려 봤습니다. 팝이나 록, R&B 같은 일반 장르 부문에는 언어를 지정하는 조항이 따로 없었습니다. 다만 앞서 확인한 베스트 라틴 송처럼 특정 지역이나 문화권을 이름에 내건 부문에는 언어 조건이 따라붙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어 조건 자체는 이 부문만의 예외적인 장치가 아니라 지역 기반 부문 전반에 걸쳐 있는 설계 방식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 부문이 아시아 음악을 주요 부문에서 밀어낸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BTS의 게시물에 담겨있던 문제 제기, 지역과 언어로 나누지 말아달라는 그 문장이 이 조건과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기회를 넓힌 결정처럼 보이는 이 부문이 왜 정작 그 대상이 될 팀에게는 다른 의미로 읽혔던 걸까요? 저는 아직 이 물음에 답할 만큼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이 팀과 그래미 사이에 그동안 쌓여온 시간이었습니다. 후보 지명 5차례, 수상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래미 공식 기록에는 2021년 다이너마이트, 2022년 버터, 2023년 콜드플레이와 함께한 마이 유니버스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같은 해, Yet to Come이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에 콜드플레이 앨범 참여를 통해 올해의 앨범 부문에도 이름이 걸렸다고 정리돼 있었습니다. 새해에 걸쳐 5번 매년 거의 빠짐없이 이름을 올려온 셈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5번의 수상 실패가 이번 결정의 이유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복된 탈락이 쌓이면 결국 지쳐서 발을 빼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기록을 조금 더 살펴보니 그 짐작과는 다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후보에서 밀려난 해에도 이듬해 다시 도전했고 여러 해에 걸쳐 시상식 무대에도 섰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시상식과 거리를 둔 팀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 안에 계속 머물러 온 팀이었던 셈입니다. 그래미가 공식적으로 정리해둔 수치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후보 지명 5번, 수상 없음. 이 짧은 두 숫자만으로는 속마음까지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미가 처음부터 아무 의미도 없는 상이었다면 이번 선택도 그리 무겁지 않았을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도전해온 아티스트가 갑자기 발을 빼는 경우 그 배경에는 특정한 계기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한 피로 누적이라면 이번처럼 뚜렷한 문장을 공개적으로 내거는 대신 조용히 다음 시즌을 건너뛰는 쪽을 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유를 짧게나마 밝히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기는 수상 실패 자체가 아니라 최근에 새로 생긴 무언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시점을 다시 맞춰보니 이 발표는 새 부문이 신설된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연으로 보기에는 시점이 지나치게 정확히 겹쳤습니다. 5번의 실패 이후에도 이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엇이 이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걸까요? 발표 다음 날 레코딩 아카데미 CEO 하비 메이슨 주니어가 직접 반응했습니다.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깝다는 표현도 함께였습니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선택을 이해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반응을 읽으면서 제도 쪽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거라는 첫 예상이 다시 한번 빗나갔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난도 반박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 이 결정이 가진 상징적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CEO는 새 부문을 만든 이유를 설명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나온 대중음악의 깊이와 다양성, 그리고 놀라운 성장을 기리기 위한 자리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더 많은 부문이 생긴다는 것은 더 많은 아티스트의 작업이 조명받는다는 뜻이라고도 했습니다.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넓히기 위한 결정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부문에 해당하는 작품이라도 올해의 앨범이나 올해의 레코드 같은 종합 부문에 함께 출품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장르 부문 출품 여부와 별개로 자격을 갖춘 작품은 올해의 앨범과 올해의 레코드 같은 종합 부문에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네 부문의 존재 자체가 아시안 팝 부문에 오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른 경쟁에서 배제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제가 세워뒀던 첫 번째 가설, 그러니까 새 부문이 이들을 주요 부문에서 밀어냈을 거라는 가정에 줄을 그었습니다. 규정만 놓고 보면 그 가정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새 부문은 자격을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라 선택지를 하나 더 얹어놓은 장치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CEO의 설명을 다시 읽으면서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온통 왜 이 부문을 만들었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작 BTS가 게시물에서 언급했던 두 단어, 지역과 언어를 직접 짚어 언급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확장이라는 설명과 지역과 언어로 나누지 말아달라는 요청은 같은 사안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BTS는 나누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미는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한쪽은 새로운 칸이 기회를 넓힌다고 말했고, 다른 한쪽은 그 칸을 만드는 순간 음악에 새로운 경계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왜 만들었는지를 말했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겹치는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두 입장을 나란히 놓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CEO의 설명대로라면 이 부문은 순수하게 더하는 자리였습니다. 반면 BTS의 문제 제기대로라면 더한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나누는 행위였습니다. 새로운 칸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그 칸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자리의 성격도 함께 규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이런 방식의 신설 부문을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장르나 지역을 위한 별도 부문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소외된 음악의 무대를 넓혀주는 일인지 아니면 주요 무대에서 슬쩍 비켜나게 하는 일인지를 두고 비슷한 논쟁이 반복돼 왔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도 그 오래된 논쟁의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논쟁의 한가운데에 5번 후보에 오르고도 한 번도 트로피를 쥐지 못했던 팀이 직접 서 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이 시점에서 단정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CEO의 해명은 새 부문의 취지를 밝히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BTS가 실제로 제기한 문제에 실제로 답한 것인지는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이제 규정의 문구가 아니라 이 부문이 다른 부문들과 어떻게 다르게 설계돼 있는지였습니다. 별도의 부문을 만든다고 해서 언제나 분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시안 팝 부문 하나만 따로 떼어보는 대신 그래미 안에 이미 존재하는 다른 지역 문화권 기반 부문들과 나란히 놓아보기로 했습니다. 베스트 아프리칸 뮤직 퍼포먼스, 그리고 라틴 음악과 멕시코 음악을 다루는 여러 부문이 이미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역이나 문화권의 이름을 부문에 직접 내거는 방식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부문들이 생겨난 배경에도 비슷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의 음악이 오랫동안 서구 주류 시상식 안에서 정당한 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배경을 먼저 인정하고 나서 이 부문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방식이 꽤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부문들 덕분에 기존 주요 부문 안에서는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던 음악이 후보에 오를 기회가 생겼습니다. 수상자와 그 음악을 새로운 청중에게 소개하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음악 산업이 그래미라는 제도 안에서 공식적인 이름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하나의 넓은 범주 안에 뭉뚱그려져 있던 음악을 독립적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음악들이 종합 장르 부문 안에서 서구팝이나 록과 나란히 심사받아야 했고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낯선 음악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정도라면 세 부문을 단순한 차별이나 배제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어서 아시안 팝 부문에 해당하는 작품이 다른 경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규정상 자격을 갖추면 올해의 앨범이나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같은 종합 부문에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안 팝의 이름을 올린다고 해서 다른 모든 부문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구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세 부문이 아시아 음악을 주요 무대에서 강제로 밀어내는 장치라는 가설은 더 이상 힘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남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투표자들이 이 부문에 오른 곡을 먼저 아시아 음악이라는 틀로 인식할 가능성이었습니다. 음악적 특징보다 지역과 언어의 이름이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산업이 하나의 넓은 범주 안에서 함께 경쟁하게 되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K-팝과 J-팝, C-팝이 정말로 하나의 심사 기준 아래 나란히 비교될 수 있는 음악인지는 이 부문의 이름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실제 투표자들이 반드시 그렇게 판단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저에게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과 이 부문이 만들어낸 실질적 기회가 있다는 것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았습니다. 세 부문이 자리를 잡더라도 그 음악이 일반 팝 부문에서 동등하게 평가받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기회가 늘어난 것과 새로운 경계가 생긴 것은 동시에 사실일 수 있었습니다. 인정과 분리는 서로 반대되는 결과가 아니라 같은 결정에서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두 얼굴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K-팝과 J-팝, 중국의 C-팝은 실제로 하나의 음악적 범주로 묶일 만큼 닮아 있었을까요? 규정에는 음악적 특징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은 일반적인 팝 음악에서도 폭넓게 발견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이 부문을 하나로 묶는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비롯됐거나 널리 인정되는 음악이라는 지역 조건과 아시아 언어를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언어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산업이 실제로 얼마나 닮아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K-팝은 대체로 힙합과 R&B, 일렉트로닉 팝을 정교하게 조합한 사운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J-팝은 록과 시티팝, 애니메이션 음악의 영향이 짙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의 C-팝은 그보다 훨씬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통 악기를 활용한 곡부터 서구팝을 그대로 들여온 곡, 힙합과 일렉트로닉을 결합한 곡까지 한 단어로 묶기 어려운 다양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산업 구조도 달랐습니다. K-팝이 소수의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용 그룹을 기획해 키워내는 방식이라면 C-팝은 이보다 훨씬 파편화된 형태로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개별 아티스트 단위의 성장이 두드러진다는 설명을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산업을 나란히 놓고 들어보니 공통된 사운드라고 부를 만한 것을 찾기가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저는 앞서 확인했던 공식 설명, 그러니까 가수의 민족이나 국적보다 음악 스타일이 기준이라는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 산업이 공유하는 뚜렷한 스타일을 찾을 수 없다면 그 설명 자체가 다시 의문에 붙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문을 묶는 실질적인 기준은 사운드가 아니라 지리적 위치, 그리고 그 위치에서 쓰이는 언어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중국의 C-팝이 이 규정 안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중국은 이 사안의 배우나 수혜자가 아니라 이 세 부문의 조건을 K-팝, J-팝과 똑같이 적용받는 당사자였습니다. C-팝 아티스트들 역시 자신들의 음악이 서구 시장의 일반 장르 부문이 아니라 이 지역 기반 부문 안에서만 다뤄질 가능성과 마주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새 시장의 규모를 놓고 보면 중국은 인구와 스트리밍 이용자 수면에서 세 나라 중 가장 큰 잠재 시장이었지만 정작 서구 스트리밍 차트에서 C-팝 아티스트의 이름을 마주치는 일은 K-팝에 비해 훨씬 드물었습니다. 시장의 크기와 서구 무대에서의 가시성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K-팝과 J-팝, C-팝을 하나로 묶는 것은 소리의 결이 아니라 이들이 모두 아시아라는 지도 위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음악을 분류하는 기준치고는
꽤 단순하고 오래된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반드시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리적 인접성을 기준으로 삼는 분류는 음악 산업 밖에서도 흔히 쓰이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다만 그 단순함이 서로 다른 세 산업을 하나의 이름 안에 밀어넣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세 산업 각각의 아티스트들이 이 부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열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나니 제 판단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분류 자체가 문제라는 쪽으로요. 제출 규정에서 시작해 자격 조건, 언어권별 산업 구조, 자본의 흐름까지 따라오는 동안 저도 모르게 이 부문을 부정적으로 읽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고 반대편의 논리를 의도적으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CEO의 설명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아시아 대중음악의 규모와 예술성, 그리고 영향력을 기리기 위해 만든 자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세 부문은 분리가 아니라 뒤늦은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미의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니 이런 식의 신설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랩이나 월드뮤직처럼 한때 주요 부문 안에서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음악들이 별도 부문이 생긴 뒤에야 비로소 정식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전례가 이번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과거의 신설 부문들은 대체로 특정 국가나 언어를 명시하지 않고 사운드나 리듬 같은 음악적 특징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번처럼 지역과 언어라는 조건이 함께 명시된 사례는 제가 지금까지 찾은 자료 안에서는 흔치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앞서 다소 성급하게 이 부문을 분리 쪽으로 기울여 판단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인정과 분리, 이 두 가지 효과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결정이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확대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계의 표시로 읽힐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아프리칸 뮤직 퍼포먼스 부문의 경우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 부문에 오른 아티스트들이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반응한 사례를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BTS의 선택은 부문의 설계 자체보다 이 팀이 그 설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서 갈리는 문제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 역시 이 사안을 조사하는 내내 제도를 악역으로 놓고 이야기를 끌고 가려는 유혹을 느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도는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의 선이나 악의를 판정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정 앞에서 BTS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읽어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들의 게시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짧은 문장 안에 담겨있던 단어 2개가 그제야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역과 언어. 지금까지 저는 이 단어들을 그저 감성적인 수사로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 단어가 제가 지금까지 따라온 모든 조사의 핵심과 정확히 겹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출 절차의 의미도, 자격 조건의 언어 조항도, 다른 부문과의 비교도 결국 이 두 단어로 다시 모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답은 처음에 짧은 게시물 안에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 7개의 게시물을 다시 한 줄씩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가설도 세우지 않고 문장 그 자체만 보려고 애썼습니다. 이들은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고 음악이 지역과 언어로 나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리고 사랑받았으면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팬들에게 짧은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하나씩 다시 짚어봤습니다. 수상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래미를 향한 직접적인 비난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웠던 여러 가설들, 자격 배제에 대한 항의, 협상을 위한 압박, 수상 실패에 대한 반발은 모두 이 문장 안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설들을 하나씩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협상 전략이라는 가설은 이들이 마감 전에 불출품 의사를 공개했다는 사실 앞에서 이미 흔들렸습니다. 자격 배제라는 가설은 CEO가 밝힌 대로 주요 부문 출품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는 규정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언어 조건이 이 부문만의 예외적 장치가 아니라 다른 지역 기반 부문에서도 흔히 쓰이는 설계라는 사실 역시 이 부문이 유독 이들만을 겨냥한 장치라는 해석에는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상 실패에 대한 반발이라는 가설은 이들이 지난 5번의 실패 이후에도 매번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 짧은 문장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겨냥하지도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사안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는 가장 무거운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5번 후보에 오르고 3번 무대에 섰던 이제도 안에 가장 깊이 들어와 있던 팀이 스스로 심사 절차 전체에서 발을 뺀 겁니다. 항의문 한 장 없이 그 행동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처음 세웠던 질문 자체를 다시 써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들이 새 부문에서 분리해서 떠난 것인지 묻는 질문은 더 이상 이 사안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유불리를 넘어선 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게시물의 문장만 놓고 보면 이들이 거부한 것은 트로피를 받을 확률이 아니라 음악을 지역과 언어로 구획하는 방식 그 자체일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규정을 공격하는 대신 규정이 만든 자리를 비움으로써 그 규정이 스스로를 설명하게 만든 셈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저는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방향을 바꿨습니다. 협상에서 인정으로, 인정에서 다시 원칙의 문제로. 매번 새로운 증거가 이전 판단을 조금씩 무너뜨렸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가장 단순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이기고 지는 결과가 아니라 애초에 어떤 기준으로 경쟁하게 되는지였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안에서 질문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BTS가 그래미를 필요로 하는지를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질문은 그래미가 BTS의 참여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5번의 후보 지명과 3번의 무대, 그 오랜 시간제도 안에 머물러 있던 이들이 스스로 자리를 비운 지금 그 빈자리에 무게를 가늠해야 하는 쪽은 오히려 제도 쪽이었습니다. BTS보다 먼저 그래미와 거리를 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선례가 있다면 이번 사건을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하나의 패턴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1년 캐나다 출신 가수 위켄드는 그해 앨범이 큰 성공을 거뒀음에도 단 한 부문에도 후보로 오르지 못하자 공개적으로 그래미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앨범 애프터 아워스와 수록곡 블라인딩 라이츠가 그해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 중 하나로 꼽혔던 것을 감안하면 후보 지명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결과는 업계 안팎에서도 의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심사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직접 비판했습니다. 분노가 담긴 아주 직접적인 방식의 항의였습니다. 그의 발언 이후 심사위원단 구성 방식에 관한 논쟁이 한동안 이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6년 프랭크 오션은 자신의 앨범 블론드를 그래미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비평가들 사이에서 그해 최고의 앨범 중 하나로 꼽히던 작품이었지만 그는 애초에 후보 명단에 오르는 길 자체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 선택을 콜린 캐퍼닉의 순간이라고 표현하며 시상 제도가 자신이 속한 음악과 사람들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침묵이 아니라 분명한 언어로 이유를 밝힌 항의였습니다. 두 사례 모두 유명한 아티스트가 그래미와 각을 세운 사건이었지만 방식은 이번 BTS의 경우와 달랐습니다. 위켄드와 프랭크 오션은 자신의 언어로 제도를 정면에서 비판했습니다. 반면 BTS는 비판의 언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여 자체를 멈췄을 뿐입니다. 저는 이 차이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세 경우 모두 결국 같은 지점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심사 과정의 투명성, 분류 기준, 그리고 누가 대표성을 인정받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위켄드는 투명성을 문제 삼았고 프랭크 오션은 대표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BTS의 침묵에 가까운 방식은 그 둘과는 조금 다른 층위, 그러니까 분류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 사례를 각각 보이콧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묶기는 어려웠습니다. 항의의 언어를 쓴 경우도 침묵에 가까운 방식을 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 그래미라는 제도의 권위가 실은 아티스트들의 자발적인 참여 위에서만 성립해 왔다는 사실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오랜 역사와 공신력을 가진 시상식이라 해도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거둔다면 그 권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K-팝만에 고립된 갈등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다시 처음 봤던 규정표를 떠올렸습니다. K-팝, J-팝, 중국의 C팝. 이 세 글자가 다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이번 질문은 더 이상 BTS 한 팀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 글자가 대표하는 아시아 전체로 질문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K-팝과 J-팝, 중국의 C팝은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산업적으로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이 셋을 마치 같은 급의 이웃나라 음악들처럼 묶어서 생각해 왔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서구 시장에서는 종종 아시아 음악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 소개되는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과 도쿄, 상하이의 최근 차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K-팝은 대체로 해외 시장을 겨냥해 설계된 산업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모든 그룹이 그런 것은 아니었고 국내 활동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형 기획사 중심의 주류 흐름은 대체로 그랬습니다. 데뷔 전부터 여러 언어를 훈련받고 위버스 같은 자체 글로벌 팬 플랫폼을 통해 처음부터 해외 팬을 겨냥하는 구조가 이미 산업 표준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반면 J-팝은 오랫동안 자국 시장 중심으로 성장해 온 편이었습니다. 여전히 실물 음반 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오리콘 차트처럼 내수 시장에 최적화된 지표가 산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아티스트도 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애니메이션 주제가나 밴드는 스트리밍을 통해 해외에서도 꾸준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는 여전히 산업 전체의 주류라기보다는 개별 사례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의 C팝은 또 다른 양상에 가까웠습니다. 텐센트 뮤직이나 내시즈 클라우드 뮤직 같은 자국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고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연결 구조도 K-팝이나 J-팝과는 다른 편이었습니다. 새 시장은 언어도, 유통 방식도, 심지어 스타를 키워내는 방식도 서로 달랐습니다. 하나의 팬이 새 시장의 음악을 똑같은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으리라 기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K-팝 팬덤이 익숙한 글로벌 스트리밍 총공과 실시간 차트 문화는 내수 실물 음반 중심의 J-팝 시장이나 자국 플랫폼 중심의 C팝 시장에서는 그대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논쟁은 K-팝만의 문제로 좁혀볼 수 없었습니다. C팝 역시 이번 규정의 직접적인 당사자였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아시아 음악 산업 전반이 함께 마주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 문장을 나란히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아시아 음악을 인정했다는 문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시아 음악을 한 방에 몰아넣었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두 문장은 같은 사실을 가리키면서도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이 논쟁의 피해자나 수혜자 어느 한쪽으로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C팝은 이 부문의 언어 조건과 시장 조건을 K-팝, J-팝과 똑같이 적용받는 당사자일 뿐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 개의 산업이 하나의 이름 아래 동시에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 이 사안을 K-팝만의 억울함으로 좁혀서 보는 시각도 반대로 아시아 전체의 단일한 저항으로 부풀려서 보는 시각도 모두 사실과는 조금씩 어긋나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자료들을 옆으로 밀어두고 예전에 봐뒀던 영상 하나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그래미 무대에서 아직 트로피를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시절의 BTS가 웃으며 인사하던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속 7 멤버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첫 그래미 후보 발표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미 충분히 성공했으니 이런 시상식 하나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번의 후보 지명과 3번의 무대, 그리고 방금 확인한 초창기의 표정들은 이들이 이 무대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근 발표한 앨범의 제목은 아리랑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민요에서 그대로 가져온 이름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을 겨냥한 앨범에 이런 직접적인 한국어 제목을 붙인 것을 저는 지금까지 따라온 흐름과 겹쳐서 읽게 됐습니다. 발매 첫 주 여러 나라 차트에서 상위권에 올랐다는 소식도 이미 접한 바 있었는데 이 정도 성과를 낸 팀이 굳이 이런 이름을 앞세운 것이 저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그래미를 향한 오랜 열망과 아리랑이라는 이름을 향한 고집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언뜻 보면 둘은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서구 제도권을 향해 오랫동안 다가서려 했던 태도처럼 보였고, 다른 하나는 그 제도권의 기준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색깔을 밀어붙이는 태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원한다는 것과 그 인정의 기준까지 남에게 맡기지는 않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이 팀은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언제부턴가 그 인정을 어떤 이름과 방식으로 받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이들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우선이었을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데뷔 초 언어의 장벽 앞에서 통역을 거쳐야 인터뷰 하나를 할 수 있었던 시절의 영상도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들이 미국 시상식 무대에서 짧은 소감조차 통역에 의존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예전 취재 자료에서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과 지금 사이에는 단순한 인지도의 차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시절의 열망을 조롱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열망이 있었기에 지금의 선택이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제 눈에 이번 결정은 성공에 취해 즉흥적으로 내린 태도라기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성과가 만들어준 선택권의 결과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상을 받지 못한 아티스트와 그 아티스트가 스스로 참여하지 않기로 한 상. 저는 이 둘 중 어느 쪽이 실제로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트로피의 개수로만 따진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정말로 트로피의 개수에 관한 것인지는 저 역시 더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할 때와 지금 그래미를 바라보는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미 같은 시상식이 한 아티스트의 세계적 가치를 최종적으로 승인해주는 자리라고 믿었습니다. 트로피를 받아야 비로소 그 가치가 공인된다는 꽤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믿음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시 CEO의 첫 반응을 떠올렸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존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규정은 결국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시안 팝 부문의 자격 조건도 제출 절차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안을 지켜본 뒤 남은 인상은 무언가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규정이 아니라 질문이 방향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BTS가 그래미에서 무엇을 얻거나 잃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안에 남은 질문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미가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기준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리나 패배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상식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도 이번 결정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는 것도 모두 성급한 결론일 겁니다. 저는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 사안을 어느 한쪽의 승리로 정리하고 싶은 유혹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제도의 패배로 혹은 반대로 한 팀의 지나친 자신감으로 마무리 짓는 쪽이 훨씬 간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들은 그런 단순한 결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상위 아티스트를 평가하는 쪽이라고만 생각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아티스트들의 참여 여부가 상의 권위를 함께 떠받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조사를 시작하며 세웠던 첫 번째 가설, 협상을 위한 압박이라는 가설로 되돌아가 봤습니다. 그 가설은 제출 규정 앞에서 무너졌고 자격 배제라는 두 번째 가설은 종합부문 병행 가능이라는 사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수상 실패에 대한 반발이라는 세 번째 가설은 5번의 제도전 기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가장 단순한 설명, 분류 기준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5번의 후보 지명, 3번의 무대, 그리고 이번의 조용한 불참까지 이 모든 순간은 결국 한 팀이 이 제도와 맺어 온 관계의 다른 얼굴들이었습니다. 상위 아티스트에게 권위를 준다는 오래된 믿음과 아티스트의 선택이 상의 권위를 함께 만든다는 새로 얻은 인식. 저는 이번 조사를 그 두 문장 사이 어딘가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7개의 게시물이 처음 올라왔던 화면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화면은 이미 오래전에 꺼졌지만 그 짧은 문장이 남긴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위 사람에게 권위를 준다고 믿으며 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존중한다던 CEO의 짧은 말과 지역과 언어로 나누지 말아 달라던 이들의 문장. 두 말은 같은 자리를 서로 다르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5번의 도전과 1번의 불참, 그 사이 달라진 것은 규정이 아니라 무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 이들의 위치였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상의 이름이 아니라 음악 그 자체와 그것을 지켜온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BTS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미가 마련한 새로운 기회였을까요? 아니면 음악을 지역과 언어로 나눈 또 하나의 경계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